애착 수업 2장 의학계 애착에 주목하다. 복잡한 사례일수록 애착을 살핀다. 우울증, 기분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불안장애,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양극성 성격장애, 해리성 장애, ADHD, 행동장애, 허언증, 발모벽, 병적 도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섭식장애,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인터넷 의존증은 모두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 있고 위험성 또한 높은 대표적 질병이다. 한편 심각한 애착장애는 우울증, 불안, 자기부정 같은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거짓말, 비행, 의존, 자해를 비롯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워 당사자의 일상이나 인생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심각한 애착장애는 발달장애와 구분되기 때문에 상당수 의학 모델은 환자를 애착장애가 아닌 발달장애로 진단한다. 여러 질병을 동시에 진단받은 사람은 각각의 질병이나 장애가 중복되어 있다기보다 애착장애 때문에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의학 모델을 적용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살피면 진짜 문제는 놓치기 쉽다. 또한 불행하게도 본인의 문제라고 여겨 치료를 해도 당사자의 증상이나 문제 행동 개선만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의학 모델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설사 증상이 개선되어도 나중에 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상이나 문제 행동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라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애착 모델을 적용하면 이런 증상은 애정을 회복하려는 시도이자 호소다. 한 아이가 울고 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불쾌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가 우는 상태를 증상으로 보고 잘 우는 병이라고 진단해 울지 않게 해주는 약을 처방하거나 행동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겠지만 울음으로 호소하고자 했던 아이의 의도는 완전히 무시된다. 어린아이라면 부모가 다독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증상만 해소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판단하면 결국 아이는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어떤 성인이 될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는 아이를 보면 따뜻하게 안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이나 행동치료로 울지 않게 만드는 데만 신경 쓸 것이다. 여러 병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잡한 증상을 보일수록 애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이때는 의학 모델보다 애착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애착 모델을 근거로 한 문제 해결법은 4장 이후에서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애착이 어떻게 발견되고 이론으로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자. 3장 애착은 어떻게 애착 이론으로 발전했나.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지는 기껏해야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어머니와 아이는 젖을 먹이고 보살핌을 받는 실리적인 이유로 맺어진 관계이며 어머니가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서 벗어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지나치게 아끼면 아이가 나약해지고 자립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또한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권이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 존 볼비 애착을 발견하다. 이런 인식은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당시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다. 볼비는 의사가 된 직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근무했는데 절도를 한 아이들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시설에 있던 거의 모든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볼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어머니를 잃는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을 받아도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는 등 신체, 정서, 행동 발달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존 이론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볼비는 모성 박탈이라는 용어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 후 볼비는 모자 관계가 깨질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격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자 관계를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특정 양육자와 맺는 관계가 정서 발달이나 안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신했다. 볼비는 이를 애착이라고 불렀다. 볼비는 동물을 관찰한 후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자식을 지키려면 어미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원하는 심리가 애착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볼비는 자신을 지켜줄 뿐 아니라 불안할 때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정서적 안도감의 기반이 되어줄 때 아이가 활발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즉, 아이는 안도할 기반이 있어야 지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 안정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볼비의 협력자이자 애착이론을 크게 발전시킨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양육자와 아이의 안정된 애착이 빚어내는 안도감의 기반을 안전기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메리 에인스워스의 4가지 애착 유형. 볼비가 애착이론의 아버지라면 에인스워스는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존재다. 미국에서 태어나 심리학을 공부한 에인스워스는 결혼 후 런던으로 이주해 일을 찾던 중 볼비가 공동 연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의 동료가 되었다. 지금은 모자 관계의 중요성이나 애착 이론에 관심이 많지만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볼비의 연구도 높은 평가를 받기는커녕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를 받을 때가 더 많았다. 미국에서 건너와 영국 사정을 잘 모르는 에인스워스가 볼비의 공동 연구자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다행히 전화위복이 되었다. 에인스워스는 기존 이론에 얽매여 있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애착 이론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에인스워스는 런던에 정착한 지 4년 후에 남편과 우간다 캄팔라로 이주하면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했다. 그녀는 볼비 밑에서 3년 반 동안 연구하면서 애착의 중요성을 확신했지만 런던에서는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례 위주로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애착이 안정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애착을 안정시키기 쉬운 조건은 뭘까? 에인스워스는 우간다에서 이 연구에 집중했다. 그녀는 26개 가정을 9개월간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안전기지 역할을 다하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는 위험을 느낄 때만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정을 찾고 위험이 사라지면 어머니에게서 벗어난다. 어머니라는 안전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는 놀이라는 탐색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우간다에서는 대부분 어머니가 아이와 강한 애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어머니를 잘 따르지 않고 어리광을 부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두 어머니의 유형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에인스워스의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감수성이었다. 어머니가 아이의 변화나 징후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반응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의 애착이 안정돼 있었다. 반면 어머니가 아이의 반응에 관심이 없거나 아이가 울어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애착이 약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무질서형. 10년 후 에인스워스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또 다른 조사를 시작한다. 볼티모어는 캄팔라와는 전혀 다른 근대적인 대도시인데 놀랍게도 상당수 아이들은 캄팔라의 아이들과는 반대 반응을 보였다. 볼티모어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도 애착이 안정되어 있거나 놀이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에인스워스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강한 흥미를 느끼고 애착의 질을 구별하는 낯선 상황 검사법을 고안한다. 1살짜리 아이와 어머니가 낯선 방에 들어가고 이어서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어머니가 잠시 사라졌을 때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처음 접한 낯선 환경에서 어머니와 떨어지는 시련을 겪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애착의 질을 구별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실험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매우 안정된 아이들은 어머니가 사라지면 잠시 불안해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면 다시 마음 놓고 놀이에 집중했다. 에인스워스는 이를 안정형 애착이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사라져도 아무 관심 없이 놀이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와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고 계속 놀이에 집중했다.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지 않고 어머니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하지도 않았다. 에인스워스는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했다. 특이한 점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의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어머니와 분리되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신체는 실제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인스워스는 볼티모어의 아이들이 어머니가 있건 없건 놀이에 집중한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 우간다에서는 극소수였던 회피형 애착이 볼티모어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사라지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돌아와도 좀처럼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두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어머니가 또 나를 두고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계속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한편 어머니가 안아주려 하면 거부하거나 오히려 공격하는 양면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가형 애착이라고 불렀다. 에인스워스는 애착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그녀의 제자인 메리 메이는 한 가지 유형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얼어붙듯 굳어지거나 당혹스러워하거나 고개를 돌린 채 다가가는 기이한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었다. 이런 반응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애착 유형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메리 메이는 이를 무질서 혼란형 애착이라고 불렀다. 이는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공포를 느끼는 가혹한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사례가 아니다. 자신들은 매우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아이의 뜻을 꺾으려 하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면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